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즌4 첫 번째 살롱 이슈입니다. 오늘 어떤 얘기가 다뤄지나요? 세 가지 이야기인데. 21대 총선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엠번방 관련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네. 너무 요즘 자고 나면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이거 일주일 정도 해서 편집해가지고 하는데 아마 그때 또 상황이 달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신 뉴스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선이 끝났는데요. 21대 총선 관련해서 도도님하고 이창님이 준비하셨는데 21대 총선 여성 의원이 몇 명인가요? 57명. 그러니까 20대보다는 6명 정도 늘어난 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하면 19% 정도 되네요. 할당제 되려면 아직 멀었네요. 30%도 안 되네요. 근데 놀랐던 건 올해가 제일 많대요. 그것도 슬프네요. 그렇죠. 일단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에서 여성 당선자가 조금이지만 늘었다라는 것들을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사실은 투표할 때 좀 힘들었어요. 제 생애에 그렇게 많은 당을 보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선거의 기억이 뭐냐면 개표 방송을 새벽 4시까지 봤다는 거. 왜냐면 이번에 처음에 총선에 여성의 당이 나왔잖아요. 네네. 여성 이슈 단일 이슈로 당이 창당이 되었고 그리고 비례 정당으로 나와가지고 투표를 보면서 새벽 4시까지였는데 그 국가혁명배당금당 네. 이겼어. 그러니까 내가 새벽 4시까지 봤을 때는 못 이겨가지고 내가 그걸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거기를 위에 서서 10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이 0.74%로 득표율 10위. 그리고 당원수가 이미 1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38 창당. 38대 때 창당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창당 40일면에 1만 당원을 가지고 그 중에서 78%가 10대, 20대라고 합니다. 미래는 밝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미래에 투표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좌절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특히 21대 총선 하면서 전북팀하고 함께 나눠보고 싶었던 거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여성 의원이 누구인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의원들의 활약을 기대하시나요? 청년? 그러니까 90년대생이 국회의원이 3명이 들어갔는데 그중에 2명이 여성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어떻게 성장할까가 되게 기대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기대되는 거 한켠엔 또 안타까운 이정미 의원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번 총선에서 거대 정당이 그 소수 정당을 욕심쟁이라고 부르면서 그 비례 정당 득표율을 깎아내리는 운동들이 너무 많아서 위성정당 만들지 않았던 당에 대한 안타까움이 정의당?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여성의 정의 예선 무슨 때까지인가를 엄청 고민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정미 의원에 대한 아쉬움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래서 정의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얘기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사실은 장혜영 후보? 정의당에 그래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직도 50대, 60대 남성이 거의 250명이거든요. 굉장하죠. 그 대표성이. 300명 중에 250이니까. 그렇게 고령화가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막 이러고 생각하면 그냥 연령별, 나이별, 계층별 비례대표 확실히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고 지역구에서는 여성이 하기가 정말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천을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그런 거 보면 정치권에서 여성 할당제가 반드시 돼야 되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기대하는 여성 국회의원 있으신가요?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장혜연 의원 이분의 유튜브가 있어요. 그 장애인 동생하고 같이 사는 걸 찍어서 그래서 생각만 둘째 언니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고 그걸 묶어서 영화로 만든 게 어른이 되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정의당 비례대표 해가서 1번은 아니고 1번은 류호정님이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기대되고 그 다음에 그 류호정님이 92년생이라서 최연소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또 말이 많았던 후보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네. 대리 게임으로. 맞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게임을 안 하다 보니까 대리게임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찾아봤더니 10대부터 이렇게 게임을 하는 남성들에게 대리게임은 자존심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을 대리로 해서 이게 등급을 이 여성분이 올린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고 왜 처벌이 안 되느냐에 대해서 그게 계속 지식인이라든지 변호사들한테 계속 문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IT 업계에서 일을 하는데 노조를 만들었다고 잘린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제1 법안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야근의 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책정을 하고 그걸로 근로계약서를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를 세더라도 시간의 수당을 못 받는 거야. 근데 이게 고질적이었는데 여전하다는 거죠. 네. 제가 이 업계에서 일을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고 나아졌다고 하지만 크게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그 법안도 통과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번에 어찌 됐든 그래도 권인 쌤이나 아니면 윤미향 쌤님 시민운동에서 정대협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 비례대표 안에 있는 여성들의 활약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리고 최근에 뭐 N번방 관련해서 알겠지만 여성 정치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아직까지도 정책 결정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을 맞아요. 입안하고 맞아요.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요번에 디지털 법 같은 경우도 추미애 장관 아니었으면 힘들지 않았나 싶어요. 놀라운 게 좀 그거였어요.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사법계의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 리셋 활동가들을 불러다가 긴 시간 공부하셨대요. 네.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것들. 근데 그게 아마 남성 관료였다면 그거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50대 남성의 대표성 250명이 바뀌지 않는 한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로 57명에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저는 인상 깊었던 거? 아, 네. 라고 하면 이게 우스갯소리로 그 외국에서 한국 총선 또는 대선 개표 방송을 되게 화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제작하잖아요. 그런데 뭐 어벤져스 제가 사실은 그 영웅물들을 안 보는데 영웅물에 정치인들의 얼굴을 넣어서 영상을 제작해서 막 달리고 싸우고 칼싸움하고 이런 영상들이 되게 화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중에 이게 있었어요. 저 나라 대단하다. 어떻게 후보자들한테 다 동의를 받았지? 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에는 맞아요. 우리나라는 그걸 그 영상 이미지를 합성해가지고 만드는 기술을 디페이크라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법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전 세계에서 이게 음란물이라는 표현이 저는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쓰이는 음란물에 한국 여성 아이돌이 전 세계의 70-80%에 해당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진 기사가 작년에 나와가지고 현재 한국에서는 2020년 3월 24일에 그 규정을 마련했대요. 디페이크와 관련해서. 네네. 그런데 그 디페이크와 관련된 법률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있어서 현재 여전히 정치인의 얼굴을 바꾸는 거에서는 근거법이 없는 상태.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서는 음란물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3월 달에 마련된 규정이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네네. 이것도 처벌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음란물이라는 용어 자체를 불법 성착취물, 네. 범죄물 이렇게 이제 용어를 해야 되는데 음란으로 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한 문제가 이번에 디지털 재발 방지법 할 때 많이 얘기 다뤘던 것 중에 생각이 납니다. 21대 국회가 제일 처음 한 일이 N번방 재발방지법을 통과시켰다라는 거. 네네. 그리고 거기에는 물론 총선 좀 이따 코로나도 할 텐데 그런 이슈들 사이에서 저는 서지영 검사의 발언이 되게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코로나를 국가위기로 바라보는데 N번방 사건이 나왔는데 이건 사회면의 작은 이슈 정도로만 취급하는데 서지영 검사는 정확하게 이게 국가위기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거 관련된 활동을 계속 그 사법부 내에서 벌이고 계시잖아요. 네, 사법부의 투톱 중요합니다. 멋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21대 국회에서 그 N번방 재발방지법을 제일 처음 통과시켰다라는 기쁜 소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쉬운 측면이 얘기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변화들.
아무래도 저희가 2015년 페미니즘 리프트 이후에 그리고 저희가 거리에서 뜨겁게 싸웠잖아요. 그런 작은 성과들이 드러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 그러면 저희가 총선까지 이야기를 다 알아보고요. 요즘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전 이후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도 매번 사망자 수가 바뀌고 확진자 수가 바뀌고 아무래도 2월 달부터 90일 진행하고 최근에는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급박하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물어보는 게 있어요. 요즘 어떻게 지냈냐. 그런 얘기 제일 물어보거든요. 90일 어떻게 지냈냐. 아, 그런 얘기요. 벌써 90일이었군요. 90일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청님 깊은 한숨과 천장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네. 제가 날짜 계산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눈물을 닦은 거 아닌가요? 눈물을 참았죠. 천장을 보면서. 그러니까 진짜 제가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6살, 9살짜리 조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두 친구가 유치원과 학교를 못 가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들을 일주일에 2, 3일 정도 그 집에 가서 숙식을 하면서 돌보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 일도 있는데 그 친구들까지 돌봐야 되니까 너무 이 기간 동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다음 주까지 어쨌든 계약할 때까지 그래야 된다는 게 좀 슬프지만 그렇습니다. 네, 너무 애쓰였네요. 요즘 코로나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아마 돌봄 아니었나 싶어요. 맞아요. 특히 돌봄 자체, 양육 자체가 여성에게 짐을 지어져 있어가지고 다른 어떤 때보다도 힘들고 그나마 근데 조카들은 이청님이 있어 다행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겠죠. 근데 이게 다행이기도 하지만 여성에게 가족에게 짐 지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코로나 때? 전 사실 코로나로 인한 일상의 변화는 크게 없는 편이긴 한데 이렇게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 아이들 돌봄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집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나 방치되는 아이들이나 또는 집에서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이 도망갈 데가 없구나. 현재.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사회적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특히 의료적 돌봄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에 대한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무 환경이 좋지 않고 처우가 형편없었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만 되게 꽃같이 그리고 희생정신, 그 여성의 이미지를 더 씌워가지고 계속 희생을 강요하는 곳에 또다시 놓여있는 간호사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국가에 대한 효능감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그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국가적 재난이 되게 많았잖아요. 메르스나. 이래가지고 국민들이 단련 훈련돼가지고 하고 정부도 그런 면에서 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을 갈아놓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거에서 여성들이나 의료진들이 그렇게 앞에 서가지고 아직도 사실은 최장의 노동시간 안에 해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방역에 성공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부모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제가 성평등 전주 사무실에 입주해서 들어왔는데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코로나 터졌잖아요. 초반엔 좀 사무실에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같이 사는 사람이 회사가 약간 전국구여가지고 회사 내에서 자가격리자가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간 내에 넌 누구 만났냐고 물어봤는데 그 이제 나온 시점에 만난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우자가 자가격리를 하니까 저도 이제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누구는 이제 폐렴 환자가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일파만파가 돼서 확 와닿는 게 있어서 그 이후로 착실하게 격리를 좀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지내니까 이제 밥을 많이 해먹고 사람을 안 만나고 이런데 처음에는 그런 게 좀 힘들었는데 또 적응하니까 사람 또 적응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나오는 게 약간 귀찮아진 느낌으로 집에 있으니까 집이 또 되게 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 가끔 나오는데 뭐 그 정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은 집이 안전한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집이 안전하지 않는 사람들
예, 그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살아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아무것도 거리를 두지 않고 이렇게 얼마나 버틸까. 그리고 누구는 버틸 수 있고 누구는 버틸 수 없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 있게 되니까 영화를 보거나 이런 기회가 많잖아요. 근데 영화 보는 것도 영화 볼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이 4차 산업이 문제가 아니라 바이러스에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장 중심이라는 것도 생각해보고 세계화라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이렇게 기술 발전이나 시장이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이런 공포? 불안? 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지의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바이러스라는 건 알지만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모르고 정확하게 어떤 경로로 지금 감염이 되는지를 공식적으로 하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제가 조금 인상 깊었던 건 이동권, 외출권. 이게 권력이구나 진짜. 생존을 위해서 누군가의 이동과 외출은 정당화되지만 누군가의 이동과 그다음 누군가도 생존에게 필요한 게 사회적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완벽히 차단되고 그리고 외출하고 이동하는 것을 비윤리적인 행동,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은 권력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취약계층하고 코로나로 인한 계급차, 네. 어쩔 때는 인종차까지 맞아요.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살롱 이슈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질문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만나봤어요. 첫 번째 질문이 코로나 이전 이후에 당신의 삶의 변화를 꼽는다면 무엇이냐 하고 두 번째 질문은 코로나19 당신의 가장 큰 불안과 두려움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보님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도 함께 나누고 여기 보면 거의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제가 인터뷰하신 분들은 좀 다양하게 인터뷰를 했고요. 1번 질문은 코로나 이전 이후에 당신의 삶의 변화를 꼽는다면이고요. 집순이라 별 변화가 없음. 마스크를 하고 있다. 매일 마스크를 끼고 나가요. 들출 일 없었던 집순이 생활이 자연스럽게 공개되네요. 수영장에 못 가고 있습니다. 대학생인데 본가에 들어와서 공부하면서 가족과 에피소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밖에 막 쏘다녔는데 이제는 막 못 따라다니겠어요. 활동량이 줄었네요. 활동 반경 및 외부 활동의 축소. 의외로 밖에 나가지 못하거나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느끼는 불편은 없었어요. 저는 자영업자로 작년 대비 매출이 반토막이 나서 인간관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생리적 두려움이 생겼어요. 애들이 이제 손을 잘 씻어요. 전엔 좀 귀찮아하는 기색이 없지 않았는데 이젠 나갔더면 칼같이 씻어요. 마스크로 인해 화장도 안 하고 정말로 거의 집안 생활화된 점, 그래서 몸무게 변화 무지하게 늘어서 괴롭습니다. 재택근무하는데 외출을 더 안 하게 됐습니다. 습관 취미로 가던 카페도 안 간 지 오래고요. 가도 테이크아웃만 하고 있네요. 이유 없이는 외출을 안 하는 게 더 익숙해졌습니다. 재택근무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게을러졌습니다. 집안 활동이 크다 보니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집안의 관리와 스스로 내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운동 수업도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해 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만 하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만족합니다. 친구들과 여러 이원 종교로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방식들도 경험해보니 나쁘지 않았지만 서로 스킨십, 사람이 그리운 점은 있습니다. 해외여행보다 국내 여행 그리고 숲, 동네 뒷산 곳곳에 중고등학생들이 많더군요.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저는 방구석 생활이 익숙한지라 코로나 전후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했고 매체에서 방구석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늘어나 정신적인 안정감이 생겼어요. 외우일 거네. 카페를 가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친구의 약속을 잡는 등의 소소한 일상생활이 사라진 것. 이분은 미국 사시는 분이거든요. 집순이라 별 변화가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코로나19 당신의 가장 큰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회사에 매출이 안 나가서 잘릴까봐 무서워요. 다시는 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이 있습니다.
외국에 못 나갈까봐 두려워요. 살짝 구체적으로 좁다면 워킹 홀리데이에 못 갈까봐 두려워요. 바이러스로 인한 인간이 멸종 위기종에 처해질 미래가 두렵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걱정됩니다. 나 포함 다른 사람들은 일상으로 복귀를 잘할 수 있을까? 저의 경우로만 생각하면 예정된 시험 같은 걸 잘 칠 수 있을까? 언제 끝날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감염되고 우리 가족이 감염될까봐 불안합니다. 가족들의 건강과 경제 활동이요. 부모님은 연령이 높고 오빠는 크게 아프고 난 뒤 면역 체계가 약화된 상태여서 특히 걱정스러워요. 경제적으로 더 악화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이것이 지속될까? 언제 정상화될까? 유지라도 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대국 경북 분들은 정말 힘들겠다. 가장 큰 불안은 경제적인 문제예요. 저도 제일 걱정은 애들 개학과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 그리고 가족의 건강이 제일 걱정입니다. 내 직업 자체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지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을까봐 걱정됩니다. 진짜로 이불 밖이 무서워졌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좀 불안하고요. 길거리에 3할 정도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많이 보여서 무섭네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 삶의 방식이 바뀌고 지속되다 보니 바뀐 형태의 삶이 자리 잡은 듯해 보입니다. 4차 산업에 대해 대비하여 창작물 유통 방식을 다양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결국 코로나 때문에 예정된 중요한 일정과 기회들이 취소되어 초반에는 좌절하고 무기력하게 있었는데 그 무기력함이 익숙해지면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하게 되어 이게 습관이 될까봐 두렵네요. 이미 내면에 바뀐 습관이긴 하지만 내가 열심히 안 하는 이유 탓을 코로나에게 돌리는 경향이 보입니다.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보이고 저 또한 같은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한 생각만 듭니다. 또 30대가 가기 전에 세계 여행하는 것이 버킷리스트였는데 해외여행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가슴이 아픈 지점이에요. 미국 사시는 분은 이놈의 크로즈다운 언제까지야 경찰 차량 접선하기 싫습니다. 라고 답변했네요. 네. 저는 성평등 활동가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마스크 손 씻기 개인 위생을 굉장히 생활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어떤 분은 정부의 대응 지침을 잘 준수하게 됐다. 내가 여태까지 정부의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고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기침 예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마스크를 쓰느냐 안 쓰냐, 가까이 있느냐 안 있느냐를 굉장히 많이 눈치를 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리두기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또 있고 물리적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계속 직장을 다녀야 되거나 재택이 안 됐을 경우, 그리고 코로나로 멈춘다고 해서 다 멈추는 건 아니잖아.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활동가들은 비대면 접촉이나 온라인 접근성이 높아지는데 자기는 여태까지 그렇게 안 살았는데 삶의 양식이 변화될 것 같아요. 경제 사천하고 뭔가를 배워야 되지 않느냐 내가 막 이런 불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삶의 변화를 꼽는다면 여행하고 이동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 꿈이 세계 여행이었대. 그런데 이렇게 이 코로나를 다 처음에 나왔을 때 에어플레인 바이러스라고 했거든요. 이게 과연 이렇게 세계화에서 국경 없는 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대재난은 자기 반성이다. 어떤 분은 거의 도인이에요. 사람이 자기 내부로 자기 성찰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생태적인 사람이나 자기 반성하는 사람이 굉장히 늘어나가지고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자기 집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집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었대요. 어떻게든 즐겁게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영화도 많이 보고 가족들이랑 얘기도 해야 되고 근데 가족들하고 너무 많이 있어서 힘들대요. 그렇죠. 공간 자체가 됐을 때 복합 문화 공간인 건 한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많이 가족들하고 머물러 있으니까 힘들다. 그래서 이따 부모님이 세계의 어떤 일에 부부싸움 뭐 이런 것도 많고 그런 얘기 잠깐 해주실 건데 어쨌든 이런 집안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운동이나 유튜브 안 해봤던 걸 많이 하게 돼서 만족하다는 사람들도 꽤 있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만족도 있었어요. 모든 게 스탑하니까 공기가 깨끗해서 좋다. 맞아요. 또 시작해가지고 그렇지. 자연하고 더 친화적이었다. 그리고 집단 사람들하고 가족들하고 더 많아졌다. 이런 경우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 삶의 변화에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친구가 대구에 있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어쨌든 투병 생활을 하다가 죽었는데 가지를 못했대요. 그런데 이제 계속 가지를 못해서 힘든데 또 한 친구는 가게 됐대요. 가게 됐는데 가족 회의를 했대요.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이제 자기가 안 가면 너무너무 후회하게 되니까 가야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가족 회의 할 때도 심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갔다 와서 자가격리. 자가격리해서 집이 아니라 딴 곳에 가서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서 변화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불안과 두려움은 아무래도 걸릴까봐.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잖아요. 그리고 나서 전파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가족 중에 감염자가 나와서 불안한데 또 이런 생각도 하신 분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시골에 사시는데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스크도 안 끼고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눈치 주는데도 이렇게 조심성이 없다. 이러신 분도 있고. 그래서 또 한 사람은 코로나 전염병은 인재 아니냐, 인간의 개발과 성장 탐욕 아니냐, 그래서 환경 파괴로 인한 것을 인재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죽고 사는 문제는 언제나 있지 않냐. 그래도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다가 사람들한테 막 욕도 먹거든요.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과정에서도 그렇고 끝나고 나서도 경제 위기 하게 되지만 사실은 삶의 위기를 맞은 사람이 많다 보이진 않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이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거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무기력하게 보내서 힘들었다.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주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90일 지나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냐. 그래서 그런 얘기에서 뉴노멀이라는 말이 쓰거든요. 새로운 게 아마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개인 위생은 굉장히 당연한 게 여기게 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어떤 게 새롭게 변하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인상적인 게 우리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생활 속 거리두기, 근데 그 거리두기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위생관념과 함께 거리두기라는 것에서 그동안 거리를 너무 지키지 않아서 생겼던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건 좀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타인과 나 사이에 내가 타인의 어떤 영역을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사람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게 일상적으로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세계화에 거리 두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국가의 효능감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가에 좀 더 괜찮은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가? 시장 맘대로 할 수 있는 걸 국가와 시민사회에게 새롭게 주어지게 되고 지역에 대해서 공동체나 공공의료 시스템이나 분배 정치나 이런 거 생각.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뉴노멀이 기본소득이 뉴노멀이 될 줄 몰랐어요. 이 용어가. 그렇게 그쵸. 많은 사람을 설득해도 설득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산순간에 다 됐어요. 한 방에. 그리고 로컬의 중요성도. 네. 그래서 경계나 차단이나 규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는가. 그리고 안전이라는 게 어떤 건가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SNS나 디지털이나 원격 수업이나 10년 만에 원격 수업을 안 하던 것을 한 달 안에 끝내던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디지털과 관련된 것에서는 현재 그 오프라인에서 하던 모든 것들을 온라인으로 바뀌어야 되는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서 들어오긴 하지만 저는 그게 굳어지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왜냐하면 물론 문화 콘텐츠를 즐기는 것은 디지털로 이미 많은 것들이 진행되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학교 같은 거나 맞아요. 특히 대학교부터 초등학교, 대학까지 그것에 대한 디지털화는 이걸로 굳어지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 대신 또 한편으로는 디지털의 원격 수업이나 이런 것도 방법이나 전략으로 활용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과정에서. 맞아요. 제도권 학교 말고 성인들에게는
이게 좀 네네. 퍼졌으면 좋겠다. 네. 이 생각도 들긴 하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환경이 어떤 면에서는 보편화될 것이고 가속화된 흐름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거는 코로나19로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최단 기간에 학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뉴 로말이라고 해서 일과 삶의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지금 미국이 실업률이 엄청나게 치솟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고용 상태가 불안한 사회에는 타격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나라 고용 상태가 전보다는 되게 그 유연화돼서 사람들이 해고가 쉽다라고는 했지만 우리가 자본주의 선진국이라고 했던 나라들한테 보이는 경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조금 그걸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게 된 것 같아요. 해고가 어려워야 이런 위기 상황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 사회적으로 좀 질문 메시지를 좀 던져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위기가 어떤 면에서 보면 가능성이 열려 있다. 위기는 기회, 가능성, 새로운 뉴 노멀이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정책이나 제도적으로 돼야지 마치 이런 거는 좀 일회성처럼 되는 건 싫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착한 건물주 운동. 저 이거 너무 싫었어요. 상생 기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분배 정치가 제도적으로 돼서 왜 우리가 기본소득이나 재난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보편복지로 가야지 모든 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맞아요. 이렇게 국가의 역할을 그래서 이걸 막 띄울 때 이거 전주에서 제일 먼저 또 얘기를 했거든요. 전주 한옥마을이 먼저 중앙뉴스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연예인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죠. 네. 그렇죠. 저는 아까 미국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네. 미국 당장 14%가 식량이 부족한 상태라서 이제 긴급으로 음식 나눠주는 푸드 코트 이런 데 가서 줄을 서도 이제 그 경제가 안 좋은 지역은 못 먹고 이런 게 되게 심해. 그리고 지금 코스트코가 1인당 구매 가능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제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부족이 심해서 사냥을 해서 수급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육류를 수급 문제가 생긴 게 이제 나가서 일을 못 하니까 가격이 그래서 폭등을 하고 그 실업자가 증가하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사냥 늘었는데 사실 그 미국 생활에서 제일 문제인 게 월세잖아요. 집 월세. 그러니까 얘네들은 저금을 거의 안 하고 월세를 매달 내서 그러니까 당장 그걸 안 하면 월세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나면 길에 내앉는 사람들 되게 많아서 그 서브프라임 무기지론 때도 길거리에 나앉는 사람 정말 많았는데 지금 이 사태로 또 얼마나 그래서 사실 저는 건물주들이 내는 것들이 사실 본인들이 버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세는 세금이 없잖아요. 네네. 이런 규제를 확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서 종부세 얘기도 나왔을 때도 뭐 아파트만 해당인데 저는 오피스텔이랑 상가 이런 거 다 땅도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규제나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런 거를 좀 어떻게 해서 법이 바뀌던지 해서 좀 그런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고민을 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라서 되게 우리나라도 그 자영업자 얘기하면서 월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최저임금 얘기는 해요.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월세 얘기는 왜 안 하냐고요. 왜 안 하냐고. 볼트모트냐고 왜 안 하냐고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배 정치를 건드리지 않으면 보편복지로 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취약계층 에 대한 이야기와 또 한편에서 최근에 논의되는 건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네, 이런 것도 같이 가야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막 그런 식으로 뭐 개별 사업자 몇 명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뉴노멀에 대한 이야기 또 하고 싶습니다. 뉴노멀 하면 가족 이야기를 또 다룰 수가 없죠. 가족 얘기 빠질 수 없는데요. 또 힘들었던 게 이렇게 재난 지원이나 할 때 4인 가족 중심 시스템. 1인 가족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고 또 이 안에서 가족 해체나 돌봄 문제 또 얘기가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긴급지원금도 세대주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세대주랑 맞아요. 같이 안 살거나 아니면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서 돈이 주어지는데 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기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음. 100%라는 말을 했잖아요. 네, 그건 맞아요. 국민 100%였거든요. 음. 세대주 100%가 아니었다고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제도가 시행되는 모습은 세대주를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는 것은 많은 가정들이 있고 그리고 세대주로 있으나 세대주만 그 돈을 수령해서 그 그치. 본인만 써도 가능하거든요. 네네. 본인 카드로 오니까. 왜냐면 그쵸. 음. 그 개인 계좌로 들어가니까. 이게 너무 되게 가부장적인 시스템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 전자화돼 있어서 개개인은 다 줄 수 있다고 충분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할 수 있는 건데 안 한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주는 것 자체도 기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가족 시스템을 해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 견고화하는 방식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끌어가는 게 아닌가. 가족 안에서 또 책임을 지고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는 그래서 좀 되게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가족을 안전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맞아요. 가족을 사회의 안전망으로 생각하고 그 안전망을 책임지는 건 결국 따져보게 되면 여성이 되는 거니까. 아까 이청님도 돌봄 굉장히 힘들었다고 했는데요. 돌봄이 코로나 시대 때 그동안에 공공복지로 했던 공공 시스템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낮대요. 6% 미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이청님네는 이청님이 있어서 다행이죠. 예전 IMF 때는 정리해고 이런 거지만 지금은 그런 말도 없이 해고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임되는 아동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돌봄의 얘기가 굉장히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양쪽에 맞벌이 부모님을 둔 사촌들이 할머니네 집에 모여 있다가 사고를 당한 일도 있었죠. 그리고 제주도에서 자살한 사건도 있었어요. 그 발달장애 3월에. 그렇게 해서 공공시설이 무조건 문을 닫아버리니까. 네. 그래서 24시간 돌봄에 대한 부담,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악재. 그래서 자살한 경우가 있었죠. 사건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세세하게 우리나라 그 아파트 버튼 누르는 것도 그 감염을 막기 위하여 무슨 장치가 있대요. 소독하는 거. 그런 걸 붙이는 정말 세세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돌봄과 관련된 건 공공시설을 막았다면 거기에 대응하는 대책들은 왜 마련하지 못할까? 왜 가족에게 모든 걸 떠넘길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지. 네. 그래서 사실은 돌봄의 사회화 이전으로 코로나를 돌려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3월 말에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영유아 돌봄 연구를 한 걸 제가 신문 기사로 본 적이 있는데 부모가 그 전에 코로나 전에는 한 13% 봤대요. 그런데 47% 3배 이상 증가했대요. 네. 그런데 부모가 못 돌봐서 조부모나 친인척한테 맡기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4배 이상 늘어났다는 거야. 그러면 한부모 가정에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거나 그럴 경우에는 완전 방임인 거죠. 그렇죠. 그런 비율이 굉장히 그래서 자녀 혼자 있는 경우가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하면서 그 전화로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둘 딸을 키우고 있는 상평동 활동가 같은 경우도 3달 어떻게 지내니까 한숨 쉬더라고요. 한 달은 친가에 한 달은 시가에. 그래서 결국 마지막은 그냥 데려왔대요. 어쩔 수 없고 돈은 돈대로 돌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그리고 또 원격 수업하니까 조부모한테 맡겨둘 수 없잖아.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엄마 수업이래요. 왜 엄마한테만 전화하냐고 아빠한테도 전화하라고 그랬대요. 그런 맞아요. 얘기 보면 굉장히 이 수업 안에서도 이 차별이 너무 심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재택근무와 관련된 것도 사실은 그 돌봄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아예 돌봄 휴가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바로 도입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든 맞아요. 가족들에게. 긴급 재난 돌봄 휴가 굉장히 했었어야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네네. 아니면 돌봄 수당? 네. 여성들한테 다 줬어야 되지 않았나?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뉴 노멀이 새롭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경제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변화하는가, 또 여성의 삶에 대한 열악함,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도 같이 사례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삶을 우리는 만들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긴 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신문에 BCAC라고 하거든요.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삶이 그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 질병 이후의 삶을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바이러스나 감염병이 1년에도 몇 차례 온다. 그리고 보세요. 지금 집단 감염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하반기에 이제 또 나타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코로나 이후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걱정돼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방치됐던 문제들이 드러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그 총선 전에 국회의 모습, 그러니까 정치 또는 사법부 등등등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리고 가장 컸던 건 언론. 그러니까 사회적 논의를 어디로 이끄냐에 전혀 기능을 하지 않는 언론이라는 것들. 이번에 코로나도 사실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네네네네. 그러지 않았으면 네네. 힘들었던 언론이죠. 그리고 그 신천지와 관련된 건 저는 한국 사회가 방치했던 종교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교의 사회적 논의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신천지가 그냥 코로나만 전염되고 확산됐다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많은 폭력성들을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았던 대로 방치했던 것들. 그렇게 사회적인 문제들을 방치했던 것이 취약점으로 드러나는 측면도 있지만 전 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노동집약적으로 착취하는 구조, 노동 착취가 워낙 심했던 구조인데 그거 덕분에 사실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좀 견디는 완충작용을 그들이 해온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 국뽕이 차올라서 이게 괜찮았던 거라고 생각할까 봐에 대한 걱정이 사실 있어요. 네. 그런 우려는 저도 있어요. 국뽕 취해가지고 국가의 효능감이 취해가지고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의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보게 되면서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근데 사실 코로나 이후의 삶을 어떻게 재편하고 준비하느냐에 대한 그건 저는 시민사회의 성숙의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 감염이나 확진자에 대해서 앱을 만들 때 좀 우려스러웠던 점이 되게 많았어요. 개인의 삶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삶 이런 거에 고려하지 않고 이야기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불평등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사실 동성공개하는 거에서 그 남성들의 불륜이 많이 잡혔다는 것에 통쾌함도 있긴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개인 정보가 그렇게 동의 없이 드러나게 맞아. 되는 구조가 있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여성들의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노출되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남성이 확진자가 걸렸을 때 그 격리자가 되는 여성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파트너가 있다라는 존재가 사회적으로 오픈된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세세한 일들. 에 대한 논의도 사실은 멈추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한국 국뽕이 차올라서 그런 논의가 멈추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새로운 질서를 좀 기대하는 건 있어요. 저는 조금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코로나가 생각 의자가 됐다고 하거든요. 삶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좀 느리게 하고 생태적이게 되고 자연에 친화적이고 소비 지향적인 거를 좀 멈추게 되고 이런 거에서 좀 건강이란 무엇이고 안전이란 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건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반대 입장인데 저는 국뽕이라기보다는 콤플렉스가 되게 심한 한국 사람들이 그런 콤플렉스를 약간 어느 정도 극복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화를 깨는 예, 뭐 서구에 대한 동경도 있지만 제 주변은 되게 일본에 대한 동경이 되게 심한데 그게 그냥 다 무너져서 그냥 와장창창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일본 뉴스를 보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너무 어이없는 뉴스가 계속 터지니까 투표를 안 하고 정치에 관심 없으면 저렇게 국가 저렇게까지 기능 못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고 되게 우리는 되게 항상 걔네들이 하는 걸 따라해야 되고 우리는 아직도 미개하고 이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코로나가 주는 새로운 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국가의 역할이
시장이 아니라 공공성의 이름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하고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누구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냐,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게 되고요. 또는 또 지역에 살잖아요. 근데 전북 지역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적었잖아요. 대도시에 사는 거랑 지역에 사는 것도 되게 다를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대구에 사는 사람과 여기에 사는 사람과 서울에 사는 사람이 굉장히 다를 것 같고. 그래서 지역성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예요. 국가나 지역 이런 거. 그런 면에 거기에서 하는 이런 공공성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컬의 중요성이 얼마나 거기가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연대라는 중요성도 좀 떠오르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울타리를 친 채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서로와 교류를 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경쟁적인 관계로, 그다음에 경쟁적인 관계로 다른 사회를 하는 사람들보다는 협력하고 연대하려고 했던 사회들이 좀 안정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심리적 방역 이런 얘기 하거든요. 면역력을 증강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그런 면에서 보면 면역력 증강에는 돌봄이 함께 가는 지역 연대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돌봄이 이렇게 여성들의 책임이 아니라 보편적 모델이 됐을 때 좋겠다.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 중에 재난 돌봄 휴가? 사실 관공서에서 이런 기회에 다 어떤 면에서 보면 남성들이나 아빠들에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재난 휴가를 주고 그 성별 노동에 대한 그런 걸 좀 깰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새로운 사회가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니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기본소득 못지않게 해서. 자,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이런 삶이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코로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세요? 좀 첨언하자면 지금 세계화로 인해서 이제 다 식량 자급률이나 아니면 뭐 생필품 자급률이 다 낮아졌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세계화가 그런 그 전 지구적 롤모델이 된 거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로컬로 돌아가고 지역과 뭐 그 너무 극단적인 것까지는 생각하진 않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유하는 부분의 일정 부분 이상은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받침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위기 했을 때 식량의 문제의 얘기가 됐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식량으로 사재기가 안 돼서 그렇지 사실 그런 조짐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러시아가 곡물 수출 안 하고 호주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엄청 낮아요. 23%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면 보보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역 안에서 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바로 위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보면 기후 위기나 생태 문제를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플라스틱 사용량이 엄청 늘었대요. 맞아요. 그 일회용 선거할 때도 그랬잖아요. 비닐 장갑이 뭐 63빌딩의 높이가 몇 배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코로나가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스탑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기준이 바뀔 거래요. 그게 하나는 생태학적이고 하나는 지정학적인 질서가 바뀐다는 거야. 세계화, 지역화,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에 스탑시켰고 그래서 세계의 여태까지 두 가지 기준을 새롭게 쓰면서 그런 표현을 했다고요. 두 가지 기준과 네 가지 지붕. 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네 가지가 이런 이야기였어요. 지구화한 산업체계는 바뀔 것이다. 어떤 식이든. 그리고 도시화가 바뀔 것이다. 그리고 금융. 그리고 또 하나는 가버넌스. 정부가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코로나가 어떤 시점에서는 문명의 기로에서 새롭게 또 인간 사회, 생존, 생활을 하는데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또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매번 바뀌어가지고 지금 세계가 어느 정도 감염자가 있죠? 지금 1위가 지금 미국인데 네네. 121만 명을 넘었거든요.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2위가 스페인이고 3위가 이탈리아, 4위가 영국이고 독일
러시아가 치고 올라오고 있고 지금 얘네 확진자 엄청 늘었다. 네. 프랑스, 터키, 브라질, 이란, 중국, 캐나다, 벨기에, 페루, 인도 지금 15위권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국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든 적인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다른 대륙들 있잖아요. 아프리카나 이런. 네, 그런 데는 카운팅이 통계가 많이 잡히지 예.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공공가치를 둔 제도가 얼마나 많으냐에 네, 따라서 네. 지역사회가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안에서도 문제가 많았던 것 중에서도 그나마 공공가치를 네. 그래서 저는 좋았던 건 코로나 이후에 지역 공공의료 시스템을 다시 점검한다는 거야. 그렇죠. 진주의료원. 그다음에 대구도 적십자병원을 그 무슨 어디에 매각해서 원래 작년까지 있었는데 네.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내에서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이게 얘기했는데 뭐 이제 공공의료에 대해서 민영화 얘기는 싹 사라지게 미국만 봐도 딱 느낄 수 있는데 우리는 정말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코로나에 대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약점을 최소화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요번에 왜 그렇게 시민들이 협력적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냐 그래서 이렇게 분석했거든요. 어쩌면 언론을 불신하면서 진화하지 않았을까. 맞는 것 같아. 그런 적응의 결과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하도 그래가지고 사실 기반의 정보 형식이 시민들이 개발을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이번에 대응하지 않았나? 하나 있고 거기에 플러스돼서 국가가 세월호와 메르스 때 너무 대응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심하게 훈련을 당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시스템에서 보완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윈윈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언론의 역기능이 시민들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나가 아니라 우리의 중요성을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뉴노멀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삶을 기대하는가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매번 변화할 것 같아요. 코로나가 낸 숙제는 이런 것 같다. 저희 거대하게 얘기하지 않고요. 개인이 갖는 숙제? 이런 식으로 한번 마무리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나한테 남긴 숙제는 사실 부모님께서 90일 동안 외식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노인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공포보다 더 많은 공포를 느끼고 더 조심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가족 모임을 지금 집에서 하거든요. 근데 물론 내가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것도 괜찮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나는 왜냐하면 외부 활동을 하니까. 그러면서 90일을 지나왔는데 노인들이 느끼는 우울감도 남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달라. 그래서 나는 더 조심해서 더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집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 라고 하는 우울감? 이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남은 저한테는 좀 숙제인 것 같아요. 부모님의 우울감. 앞으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같이 소통해 나가면서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렇죠. 과제를 좀 얻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숙제가 있다면? 저는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개인의 자리 위치에 따라서 느끼는 민감도 격차가 되게 심해서 사실 자기의 가까운 지인한테 이해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 격차를 대화로 뭔가 그런 서로 이해하고 이런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해의 그 폭의 차이거나 가치관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그런 걸 감안해도 넘어설 수 있는 게 있는데 제가 가진 개인의 그런 언어 능력의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또 뭐 비슷한 유 사람끼리는 또 되게 동감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끼리 공감하는 거는 별로 중요한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두루두루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그런 걸 느끼면서 좀 완전 반대 포지션이 있는 사람이랑 좀 더 얘기하고 서로 입장차에서 얘기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사람이 이제 그 상황이 되니까 다 민감해지니까 날이 서 있는 것 느끼고 저도 말을 하면서도 날이 서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건강 나이를 들면서 건강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서 더 날이 스은 날이 많아질 텐데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하면서 늙고 싶다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운동 열심히 해야겠다.
저희 참 바람직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숙제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전의 상황으로 최선을 다해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전에 너무 잘 살았구나. 그 돌봄.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돌봄에서 해방되고. 그렇죠. 비혼이고 프리랜서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원가족이 당연히 나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리고 안 해줬을 때 어떻게 안 해줄 수 있냐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나도 내일이 있는데 그치. 그럼 내일은 어때? 그래도 넌 시간이 자유롭잖아. 그러니까 네가 다른 일을 어떤 식으로 밀어봐 라는 상황을 계속 나한테 강요하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저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네. 나로만 생각하면. 네. 네네네. 그래서 그런 사회가 오지 않게 보편적 돌봄 대합니다. 네. 저는 사실 제가 원래도 신문을 정독하는데 코로나 때 정말 정독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보면 취약계층 얘기가 신문에 났던 것 중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폐지 줍는 게 안 되잖아요. 쓰레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폐지가. 그래서 버리러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하나는 호주에서 어떤 시민들은 쓰레기 버리러 오면서 코스프레 해가지고 사진을 올리는 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즐긴다 이거죠. 그 와중에서도 막 코스프레 해가지고 쓰레기 버리러 집에서 나왔을 때 사람들한테 멋지게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이렇게 나왔고, 또 한 기사는 뭐였냐면 우리나라 이야기였는데 할머님이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데 요즘 그 폐지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거야. 그 기사가 두 개 동시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각해보면 여기 전주에서도 5만 명 선별했잖아. 취약계층하고 5만 명 선별했는데 빠져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5만 명이 안 채워졌대요. 2만 명 정도밖에. 진짜? 그러니까 그 처음 해보는 거라서 서류 조건이 너무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선별복지의 문제는 바로 그거죠. 그쵸. 정말로 돌아갈 가리는데, 사람한테 돌아가지 않는 거죠. 가리는데 너무 많은 비용을 쓰고. 그래서 일본에서 그 얘기 생각나네요. 일본에서 한 사람한테 113만 원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가정폭력 쉼터에 있는 피해자들도 무조건 주자. 이중 지원되지 않냐 이렇게 하거든. 가구별로 지원되니까. 이중 지원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가는 게 문제다. 그건 나중에 해서 뽑으면 된다. 이런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사회 안에서의 연결이나 이런 과정을 많이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겠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 기사 보면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코로나의 숙제는 생각하는 시간을 주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소비도 스탑하고 성장이나 개발도 스탑해서 생태적인 삶을 좀 고민해보게 된 거. 그런 이야기. 근데 이런 거 자체도, 이런 고민하는 것도 생계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사람들이나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당장 월세나 식거리를 사는 게 문제가 되면 그런 고민할 시간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주의가 대표자를 누가 보내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표자를 누가 보내서 누구를 위한 정책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지게 되고, 사실은 이런 대책 이후에 토론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았으면 좋겠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생각납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얘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모두 저희가 다시 한번 기회를 다룬다면 코로나 이후 대책에 대한 이야기, 숙제에 대한 이야기 따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살롱 이슈는 간단하게 언급할 것 같은데요. N번방 관련해서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 관련해서 4월 29일 날 N번방 재발 방지법이 통과됐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함께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얘기가 됐는데요. 첫 번째 얘기가 의제강간 연령이 13세에서 몇 세죠? 16세. 16세로 상향 조정된 얘기가 됐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가 성폭력 범죄 이번에 N번방 얘기되면서 소지 구입
저장 거기다 시청까지 네. 예, 처벌하고 제작하고 그다음에 이게 범죄 모의하는 것까지 처벌하는 이야기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관련해서 좀 법이 좀 얘기가 됐는데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교육기관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로 처벌받은 자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등이 이제 포함된다는 얘기인데 원래 이건 있었어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 기본적으로 성범죄 관련자들은 그 성범죄 조회를 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그 신원 제한 하듯이 여기에서 이제 뭐 하냐면 성착취물 소지죄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착취물 소지죄가 처벌을 상향을 해서 이 사람들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으로 무조건 나오게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되면 이제 당연직 포함되는 거지. 근데 아마 전북 지역을 지금 그 몇 주째 좀 뜨겁게 달구고 있던 것 중에 하나는 전북대 의대생 관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료기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그러한 경우들, 그러니까 의료기관 확실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이 모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장애인 복지든 노인 복지든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도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 생각하는데 그건 아직 여기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것 같고 확장이 돼야겠죠. 네네. 그리고 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지영 검사가 국가 위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법부 내에서는 그걸 받아들였지만 저는 사법부만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많은 범죄 관련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그 이수정 박사가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드러난 돈이 없다예요. 그렇게 많은 돈이 오갔으나 드러난 돈이 없다예요. 그럼 저는 뭐냐면 이게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코로나 때 여러 부서들이 모아서 시작했듯이 저는 거기에 기재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을 추적할 수 있고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그리고 교육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법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번에 통과된 건 범죄 수익 환수.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 있지만 N번방과 관련된 거에서 우리 사회가 취약했던 부분이 드러나는 건 이제까지 성범죄와 관련된 돈을 추적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사법부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면 말았다고요. 그런데 그걸 기재부에 관련된 법안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추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적을 해야 환수를 할 수 있잖아요. 실질적인 환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그래서 그걸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면 당연히 기재부가 들어가야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또 논의되는 건 정보통신법망 안에서 처벌하는 거. 그러니까 유통 방지를 의무하고 사업자가 그리고 불법 성적 착취물을 방치하는 온라인 사업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자 신문에 나온 건데요. 어제자 신문에도 또 N번방 주도 해서 재발 방지법 이끌었던 팀들이 우리 그 인터넷에서 100만 명 시위 서명하고 그랬잖아요. 그 팀들이 세계 최대 캐나다에 있는 성착취물 사이트 폐쇄에서 국제에 지금 청원에 동참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폰허브라고 캐나다에 있대요.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이게 몇만 개의 불법 성착취물이 거기 들어있는데 2007년에 캐나다에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계속 올라오는 이야기. 그래서 아마 21대 국회 되고 나서 지금 20대 국회의 마지막 이야기고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사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살롱 이슈 3가지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21대 총선 관련해서 이모저모 받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좀 길게 얘기했고요. 마지막 N번방 관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저희 살롱 이슈 첫 번째인데요. 녹음 어떠셨나요? 작년보다 편안해진 것 같은데요. 녹음 시설이 달라져서. 그리고 마이크에 안 대고 집중하면서 녹음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근데 저는 두렵습니다. 녹음 결과가. 어쨌든 공간 자체도 예전보다는 좀 넓어져서 숨 쉴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된 것 같고, 그리고 시설 자체도 좋다 보니까 우리만 잘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편집하나? 라는 고민이 무척 되면서 그래서 그런지 머리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휴직기를 가졌던 동안에 한국 사회에 굵직굵직한 너무 일들이 많은 되게 일이 많았던 것 일어났어요. 같아요. 그걸 저희가 막 한꺼번에 막 지금 몰아치듯이 시기를 지나면 살롱 이슈로 다루기가 조금 애매하여 몰아치듯 다뤘는데 네, 그랬네요. 정신이 없었네요. 네, 정말 정신없이 90일 보낸 거를 네네. 저희가 2월 초에 시즌 3 끝나고 코로나와 함께 지금 그러네요. 준비한 거거든요. 저희도 90일만입니다. 맞다. 네, 그래서 시즌 4 살롱 이슈 함께 좋은 의견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만들고 성평등 활동가들과 함께 좋은 의견 모아서 했는데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즌 4는 특별히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성평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롱드 전북 살롱 이슈는 계속됩니다. 살롱 이슈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살롱드 전북과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